저희 청주권이 지금 4석입니다. 네. 그래서 저 혼자 지금 여당이었고 네. 나머지 세 군데는 다 야당이 한 10년 가까이 해왔던 지역입니다. 근데 요번에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요번엔 4석을 다 확보할 수 있겠다. 아니면 최소한 3석은 확보한다. 이런 것들이 일반적 여론이었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그 요번에 저는 그 보이지 않는 돌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가장 큰 요인은 우리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어떤 오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 눈에 아주 거슬리게 보였고 특히 나중에 소위 말하는 옥새 파동이 나면서 저는 방점을 찍은 게 아닌가. 거기에서 완전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등을 많이 돌리셨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저희의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40대, 50대에 계신 분들이 많은 등을 돌리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 역시 19대 국회에서 집권 여당이 제대로 기능을 못 해오지 않았냐 이런 총체적인 또 결과의 산물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참 그 참회와 반성 또 국민 앞에 그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기분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지금 말씀대로 어려움이 상당히 클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는 공직에 있었지만 88년 4.16 총선이 이루어지고 그 여호소야대가 이제 처음으로 왔을 때죠. 그때 지금 표현을 하면 정부가 거의 멘붕 상태에 갔었습니다. 좀 정부만이 아니라 아마 그 당시 그 민정당도 같은 입장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계셨던 우리 정계 원로분의 얘기를 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에서 국회 상임위원장을 내놓으라면 상임위원장을 내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때 야당 상임위원장이 그때 처음 나오기 시작한 계기가 됐죠. 또 뭐 온갖 청문회를 다 하겠다 그러면 그것도 다 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국정감사도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정부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때 대법원장 안이 부결이 되면서 아마 이대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랬고 아마 3당 통합에 이런 과정을 밟았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그 정부 여당의 뜻대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때부터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아요. 더 남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어려운 이제 여건이 됐다는 것은 뭐 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여건 하에서 그래도 또 새로운 우리 국민들의 뜻이 3당이라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여소야대라는 민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민심을 수용하고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뜻에서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 어떻게 운영의 묘를 해 나가느냐 이것이 숙제라고 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많이 나오는 소위 협치라는 말이 지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그 어느 일당이 독재라고 그렇게 어느 일당이 독주하게는 지금 못하게 국민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3당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도움을 청할 건 도움을 청하고 또 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럴까요? 건별로 서로 도울 건 도와가는 이런 것을 보일 때 아마 국민들도 신망을 가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설사 선거 결과는 더민주당이 제1당이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민주당이 앞으로의 행태가 국민들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으로 간다고 한다면 저는 다음에 또 엄중한 우리 무서운 민심이 드러날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다른 당도 이번에 나온 민심을 갖고 자기 당만의 어떤 주장을 갖고 소위 어떤 행태를 보이지는 않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런 협치 시대를 한번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오는 것도 한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협치 시대를 잘 슬기롭게 가는 20대 국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협치의 기본 조건은 역시 정치는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대화라는 건 요새 말로 하면 소통이죠. 이런 소통과 타협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포용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 얘기도 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을 가진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화와 타협의 리더십 또 포용의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저는 이번에 협치 시대에 맞는 앞으로의 지도자 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협치의 시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협치의 시대에 와서는 조금 우리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을 때와는 아무래도 통치 스타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소통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셨지만 보다 우리 새누리당 여당과에서도 소통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이 19대 국회에 막 한 157명의 의원이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157명을 다 만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중간에 권역별로 좀 중진 의원들을 좀 세워서 그 중진 의원들하고 권역별로 세우다 보면 아마 한 10여 명의 의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들과 뭐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또 그 중진 의원들한테 초대선 의원들은 권역별로 얘기를 통해서 대통령께 뜻을 전하고 대통령의 뜻은 또 중간에 있는 중진 의원이 또 초대선 의원들한테 전하는 이런 소통의 원활함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도 총선이 끝났습니다만은 제가 그냥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한번 여당 의원들 낙선한 의원들까지도 19대 의원들 다 불러서 이번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도 들으시고 심지어 좀 토론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좀 마련해서 그걸 경청하시고 이런 좀 대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신다든지 이러면 훨씬 국민들이 볼 때 훨씬 더 안도감을 갖지 않을까. 거기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저는 분명히 뭔가는 변화된 모습으로 앞으로 보여주실 거다 봅니다만은 지난번에 대선 18일인가요? 선거가 끝난 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할 때 대통령께서 그냥 겸허히 우리 국민적 민의를 수용하겠다. 앞으로 잘 협력을 해나가겠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 분명히 뭔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실 거다 봅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더 적극적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다. 이런 저 나름대로의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내가 3년 반 동안 3년 남짓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성심성의껏 노력을 해왔는데 이렇게 민심 성적표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보고 내 자신이 먼저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결과 나온 것을 보고 내가 지금부터라도 대통령 처음 당선됐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초심에서 새롭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남은 임기 동안 내가 다른 모습의 변화된 모습으로 국민한테 다가갈 테니 국민들도 좀 더 나를 좀 더 성원해달라 이런 좀 적극성을 갖고 표현을 해주셨으면 아마 국민들이 조금 더 대통령에 대한 마음을 열고 더 가까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번에 총선에 민심이 드러났단 말이죠. 여기에 드러난 데 대해서 우선 그럼 뭐부터 해야 되느냐, 새로운 리더십부터 찾아야 되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제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요번에 이런 결과를 가져온 데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의 참여하는 모습, 반성하는 모습이 저는 선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맡았던 당 지도부가 바로 그냥 사퇴하고 나 그만한다 사퇴하고 소위 잠적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유철 원내대표 하나 비대위원장 맡기고서는 그냥 다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결과 나온 때까지 사태는 바로 그 뒤에 하더라도 나온 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 당 지도부로서 정말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당원들께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진정성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을 해줄 사람들이 다 흩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지금 말씀한 대로 이거 도대체 당의 리더십이 없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데 대해서 좀 후회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4월이 좀 지날 때까지는 좀 우리가 자숙하고 또 국민들에게 정말 반성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 갈 수는 없으니까 5월달에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다음 스텝으로 뭐 비대위원장이 됐든 어떻게든 간에 당을 추스려 가고 또 그 비대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런 과정을 밟아가면 당은 수습이 돼 가지 않을까. 그렇지만 당의 이 새로운 혁신안과 새로운 그 모습을 보이는 이런 그림을 잘 그려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새 원내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이 그 비대위원장이 되고 비대위를 끌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부에서는 그 새 원내 대표가 이제 그 뽑히면 야당과 저 원내 전략을 짜기도 힘들고 또 개헌을 위한 준비도 바쁜데 이 당에서도 좀 혁신적인 안도 만들고 또 비대위를 꾸려가는 것이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논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 그 원내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그냥 그 전당대회를 빨리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는 준비를 위한 그리고 또 그동안에 당의 새로운 모습도 좀 그려가는 이걸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외부 인사를 할 때 그럼 외부 인사 그럼 누구를 할 거냐, 사람 선정에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당내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가 와서 갑자기 이것을 맡아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로 된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그 사람이 좀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뽑아가는 이런 수순을 밟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뭐 사람마다 또 생각이 다르고 또 먼저 얘기하는 것이 또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생긴 비대위라든지 아니면 전당대회가 치러진 뒤에 새롭게 당대표가 된 지도부가 구성된 거기에서 좀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한두 달 내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회의적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 같이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우리 그 새누리당의 인적 자원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다만 그분들이 공천 과정에서 억울했던 아니든 또 조금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그 화제의 두 인물이었거든요. 네. 그 두 인물의 요인에 의해서 이번에 낙선의 고배를 맞은 분들도 저는 꽤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낙선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바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것을 했을 때 국민들의 시각이 어떤 시각으로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또 금방 선거 끝나자마자 들어왔을 때 오히려 더 냉혹한 시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하여튼 이 당 지도부는 다시 복당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에 들어오는 것만큼 어렵다 이렇게 공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말을 믿고 만약에 우리 여당 대표를 밀어주지 않고 무소속을 밀어줬다든지 또 그런 반대의 경우라든지 그렇게 투표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도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두 분 이것이 이번에 선거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차를 두고 들어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지 않고 좀 그 큰 문제가 없었던 분들은 빨리 입당을 시키는 게 좋겠죠. 네. 네, 아마 우리 새누리당 입장은 제가 전망하건데 좀 지금 무소속으로 있던 분이 들어오면 더 의석수가 지금 한석 차이니까 네. 더 능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당이니까 우리가 의장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로 보이고요. 주장. 네.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건 민의를 거스린 거다. 네. 그럼 무소속을 입당시킨 거는 일당은 됐다 하더라도 그거는 민의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아마 굉장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의장이 당선이 되려면 제적 과반수의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여당이 아닌 두 야당이 그 표를 합친다 그러면 과반수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내는 의장을 당선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 그 두 당 중에 한 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의장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새로 된 우리 당의 원내대표는 그 두 당 중에 한 당이라도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 나갈 것이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의장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엔 야당이 그 두 당이 그 수락해주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낙관적이지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요번에 나타난 그 계파의 불협화음입니다. 소위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별 그 소들이 나오고, 그리고 요번에 그 계파 싸움이 공천 싸움으로 시연돼서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계파 화합으로 가는 이런 모습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뽑을 때도 어느 친박이다 비박이다 이런 계파적 색깔도 없어져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좀 양쪽에서 다 좀 그 소위 절충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양쪽으로부터 다 비난을 받지 않는 원만한 사람이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너무 색채가 진한 사람들이 가다 보면 또 계파 갈등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이런 것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계파 화합의 차원을 꼭 실현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3당체 됐기 때문에 3당과 잘 화합해 가는 이런 대화 타협이 필요한데, 소위 그 우리 당이 갖는 어떤 그 경직성, 또 청와대와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의 원만한 관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새로운 모델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는 작년 하반기 들었을 때부터 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제적 구조조정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특히 작년에 나타난 지표를 보면, 작년과 재작년에 나타난 지표를 보면 조선과 철강 쪽이 아주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만 봐더라도 좀 중국 같은 데는 약 3,000개의 그 조선업계를 구조조정을 이미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제적 구조조정이 늦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장기적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잃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조금 아픔이 있더라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디 아프면 이 고름을 짜내서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하는 것처럼, 고름을 짤 때 아픔은 있지만 그것이 더 큰 새살이 되는 것처럼 이번에 이 구조조정 문제는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이미 다 터진 다음에 그제서 구조조정을 한 게 아니라 지금 앞으로 예방적 차원 또는 좀 필요적 차원에서 특히 조선 철강 쪽이 가장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또 여야 간의 의견을 좀 맞대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선제적으로 해나가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가 이번 20대 국회가 되면 우리 그 경제 쪽에 그런 그 필요한 우리가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것만큼 서로 협력해서 가자 하는 아이템을 좀 만들 수 있게 좀 우리 여야 간의 경제통 의원들이 어떤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서 거기서 그런 같이 협력해 나갈
그 아이템을 정리를 해서 그거는 같이 이번에 우리가 여야가 같이 힘을 합친다.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서 건별로 사사건건 대립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선거에서 나타나는 거는 지금 우리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많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 여러 가지 실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아마 이번에 선거 치른 이번에 당선된 사람이라면 다 느꼈을 것입니다. 여야 가릴 거 없이.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여야 그 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를 쥐고 있는 좀 중진 또는 경제통 의원들이 모여서 정말 그 아이템을 정해서 이거를 같이 협력해 나가자는 아이템을 미리 선정하는 것도 앞으로의 로드맵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아니 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이 나왔죠. 88년 4.16 총선 때는 온갖 청문회를 요구를 해서 청문회 뭐 정국이다 이런 말들이 나왔지만 그건 괜히 정치적 성격을 많이 띠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정말 민생이 중요하다고 느꼈으면은 정말 우리 민생의 문제를 갖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 저는 우리 국민들한테 아주 신선하게 다가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선거가 4월달에 있었고 이번에 그래도 4월까지는 저희들이 좀 그동안에 19대 국회에 대한 반성 또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보여준 것처럼 여당의 그 좀 오만함 이런 것들에 대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어디에 마치 선거가 끝난 직후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떤 당을 위한 것이든 어떤 또 대선을 통한 또 국가를 위한 것이든 어떤 제 직책이 수행할 그 계제가 되면은 당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어떤 것이든 맡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을 그렇게 갖고 또 대망론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요번에 이제 소위 TK라고 그러죠. 대구 경북의 이런 공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글쎄 제 귀에 들려오는 걸로는 많은 분들이 좀 식상을 하신 것 같아요. 또 이제 경상도에서 약 50년 가까이 이렇게 집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여러 가지 결과로 나온 것으로 봐서 충청에 대한 또는 중부권에 대한 관심은 더 높아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그 충청이나 중부권을 중심으로 한 인물이 나오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이건 지역적인 좀 어떤 감정을 제가 자극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여론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충청도를 기반으로 하는 많은 그 분들이 그 충청 대망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그 충청 의원들하고 처음 만났는데 어저께 만난 자리는 이제 새로 된 당선인도 있기 때문에 그 서로 상견례를 하는 이런 자리가 주였고요.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번에 이제 앞으로 이제 충청의 정치적 목소리의 비중이 커졌는데 충청이 이제 이 정치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다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화합하고 단합해서 당과 국가를 좀 바로가게 노력하자 이런 의기투합의 자리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현안과 관련돼서 이번 선거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다. 또 우리가 더 잘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의를 하는 자리였고 어떤 자리를 놓고 얘기한 자리는 언제는 결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뭐 트리플 크라운이라는 게 원래 야구 용어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는 장관을 지내고 또 도지사를 지내고 또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을 지낸 사람을 되게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지낸 분은 세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재 의원이 경기도지사 노동부 장관을 했고 두 번째 손학규 의원님이 그 경기도지사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죠. 세 번째는 제가 해수부 장관과 또 도지사 또
또 저 최고위원과 제가 지금 이제 4선 의원이 돼서 아마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하면 그게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쳤다는 그 자체의 의미가 뭐 소위 뭐 감투를 써서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그 뭔가 녹아 있지 않겠느냐, 국정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에서 녹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아마 트리플 크라운에 대한 그 좀 호의적인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뭐 저 대학교 졸업하고 행정과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공직 생활을 하면서 또 국회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동안 쌓은 경험을 제가 어떻게 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이것을 또 그렇게 기회가 또 된다면 제가 모든 것을 바쳐서 할 이런 열정을 갖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 김정인 대표가 얘기한 건 그분이 아마 경제 공부를 하셔서 그분은 경제를 모르지 않느냐 그러지만, 그 거꾸로 만약 반기문 총장은 그러면 그런 외교에 대해서는 아니야, 그러면 김정인 씨는 뭐라고 답변을 할지 난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그렇게 한 사람을 두고 그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아는 만물 박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치적 공격이다, 정치적 언사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반기문 총장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한없이 정말 자랑스럽고 저는 존경을 받을 만한, 또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인품도 훌륭하시고, 마침 또 예전에 제가 국회의원 했던 진천 음성에 국회의원을 제가 했었는데 음성 출신이십니다. 또 공직생활 할 때도 제가 잘 알고 지냈던 분이고, 또 제가 국회에 들어왔을 때도 또 외교부에 계속 계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연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인품이나 또 여러 가지 그 판단하시는 거나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다만 이분이 이제 우리 정치라는 것은 정치에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정치권에 오면 또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돌팔매도 많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돌팔매, 또는 저희들은 그걸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폭탄을 맞았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내공의 힘이 있느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탄하게 외교관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런 정말 정치권에 오셔서 아유, 정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지 몰랐다, 후회하시는 과정을 가신다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금 유엔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꾸 거론이 되는 것이, 그분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유엔 사무총장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더 장애를 준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뚜렷한 의사를 표시하신다면 그때 가서 그걸 할 거지. 지금 우리가 자꾸 그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계셔서 일을 하고 계신데 자꾸 우리가 이런 정치적인 문제로 흔드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